엄마. 도대체 몇 번을 말해. 지금 도장 안 찍으면 나중에 상속세로 나라의 건물 절반 떨어준다니까. 그래도 성훈아, 이게 내 평생 족발 썰어서 만든 내 목숨줄이다. 이거 너 홀랑 줘버리면 나는 뭐 먹고 사냐? 너 진짜 약속 지킬 수 있는 게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저희가 남이에요? 오빠가 매달 생활비로 500만 원씩 딱딱 꽈가드린다잖아요. 이제 그만 고생하시고 저희한테 맡기세요. 며느라, 니들 진짜지? 나 늙어서 무시하면 안 된다? 나 진짜 이거 없으면 죽어. 엄마는 아들을 도둑놈으로 아나 봐? 효도 계약서까지 써잖아. 세무사님 기다리시니까 얼른 찍으세요. 30억 건물주에서 하루아침에 화장실 청소부가 되어버린 할머니의 처절한 복수극. 과연 어머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내 이름 석자보다 종로 바닥에서 욕쟁이 할매로 불리는 게 더 익숙했던 지난 40년이었습니다. 돼지 족발 썰어가며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서울 한복판에 번듯한 3층짜리 꼬마 빌딩 하나를 올렸지요. 그 건물을 바라볼 때마다 내 인생 보상받는 것 같아 밥 안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 피와 땀이 서린 바로 그 건물 재개장 행사가 열리던 오늘, 저는 그 자리에 주인공으로 서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레드카펫 위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건 제가 아니라 제 아들놈과 며느리였으니까요. 그럼 건물 주인인 저는 어디 있었냐고요? 저는 락스 냄새. 진동하는 1층 공용 화장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남들이 싸지르고 간 변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팡파르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 박수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더군요. 내 속이 문드러지는 줄도 모르고 축제는 화려하기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들리더니 화려한 투피스를 차려입은 며느리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행여나 손님들이 볼까봐 문을 닫으며 며느리가 저를 내려다보더군요. 표정에는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중요한 손님들 많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촌스러운 몸빼 바지 입고 돌아다니시면 우리 건물격 떨어져서 안 된다니까요.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내가 내 건물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서러운데 아들 내외체면 구길까봐 숨어 있으라니요. 그때 마침 화장실을 찾은 귀부인 한 분이 들어오시려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무장갑 낀 손을 뒤로 감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손님을 향해 생글생글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호호, 놀라지 마세요, 사장님. 저희 건물 관리해 주시는 청소 도우미 아주머니세요. 좀 촌스럽죠? 신경 쓰지 마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청소 도우미 아주머니. 며느리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 한복판에 꽂혔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사장님 소리 듣던 내가 아들에게 건물을 넘겨주자마자 남들 눈에 띄면 안 되는 짐짝 취급을 당하게 된 겁니다.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한 노인네가 정말 나인지 아니면 꿈을 꾸고 있는 건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족발 냄새 배워가며 키운 자식이 나를 이렇게 시궁창 현실로 밀어넣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딱 1년 전 아들놈의 그 달콤한 현울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건물의 당당한 주인이었고 아들은 제 눈치를 살살 보며 용돈이나 타가는 신세였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아들이 웬 양복 입은 말끔한 사내 하나를 대동하고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세무사라고 소개한 그 남자는 서류 뭉치를 제 앞에 펼쳐놓으며 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증여 안 하시고 나중에 상속으로 넘기시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나라의 건물 절반을 떼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드님한테 미리 주시고 절세하시겠습니까? 세금 폭탄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평생 장사만 알았지 법이니 세금이니 하는 건 까막눈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불안해하는 제 눈빛을 읽었는지 아들놈이 제 손을 덥석 잡으며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내 말 좀 믿어봐요. 여기 세무사님 말대로 지금 나한테 넘기면 세금도 아끼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엄마 이제 나이도 70인데 족발 그만 썰고 편하게 살아야지. 건물 관리 내가 다 할 테니까 엄마는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여행이나 다니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던가요? 아니면 늙어가는 내 몸뚱이가 편해지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던 걸까요? 아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내가 효도 계약서 확실하게 쓸게. 매달 생활비 500만 원씩 엄마 통장에 꼬박꼬박 꽂아줄게. 나 엄마 하나뿐인 아들이잖아. 설마 내가 엄마를 길거리에 나앉게 하겠어? 그때 제 귀에는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설마 나를 배신하겠나 싶었던 거죠. 그 믿음이 제 무덤을 파는 삽질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결국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감 도장을 꺼내 주었습니다. 도장을 받아든 아들의 입가에 스치듯 지나간 비열한 웃음을 그때 왜 보지 못했을까요? 등기 권리증이 넘어가는 그 순간 저는 건물만 넘긴 게 아니라 제 남은 인생의 존엄까지 넘겨버린 셈이었습니다. 도장의 인주가 마르기도 전에 아들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습니다. 등기 이전을 마치자마자 아들 내외는 기다렸다는 듯이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더 높은 월세를 받아야 한다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3층 주인 세대에 살던 저에게 짐을 빼라고 하더군요. 엄마 3층은 우리 부부 신혼집으로 인테리어 싹 다시 해야 돼서 먼지 날리고 시끄러워요. 공사 끝날 때까지만 잠깐 다른 데 계셔야겠어. 잠깐이라니까 자식들 잘 살게 해주려는 마음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삿날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제 짐을 싣고 간 곳은 근사한 전세집도 따뜻한 오피스텔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바로 이 건물 지하, 예전에 창고로 쓰던 햇빛 한 줌 안 드는 단칸방이었습니다. 아니 얘야, 여긴 너무 습하고 냄새가 나지 않니? 내 무릎 관절 안 좋은 거 알면서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든 지하라니.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에 기가 막혀 항의했지만 아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귀찮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아, 엄마. 요즘 서울 바닥에 전셋집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냥 공사 끝날 때까지만 참으라니까 그러네.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노인 냄새 나는 거 싫어해서 같이 못 살아요. 엄마도 눈치 좀 챙겨요. 기가 찼지만 며느리 눈치 보느라 더 따지지도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벌써 3층 펜트하우스 뷰가 좋다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철문이 쾅 닫히고 저는 텅 빈 지하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천장 구석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뼈마디를 쑤시게 했습니다. 밤이 되니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더군요. 천장을 통해 위층에서 아들 내외가 쿵쿵거리며 걷는 소리, 깔깔대며 웃는 소리가 고스란히 울려 퍼지는 겁니다. 내 집 꼭대기층엔 아들 부부가 살고 그 집을 지은 어미는 그 발소리를 들으며 지하 감옥에 갇힌 꼴이 되었습니다. 천장에서 들리는 아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짓밟는 소리처럼 들려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미 등기 권리증은 아들 손에 넘어간 뒤였습니다. 차라리 그때 세금을 내더라도 내가 쥐고 있었어야 했는데 그놈의 절세가 뭐라고, 그놈의 효도 계약이 뭐라고 내 인생을 통째로 갖다 바쳤는지 가슴을 쥐어뜯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지하방에 갇혀 지낸 지 어느덧 2달이 지났을 무렵 제 70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게 직원들이 케이크라도 사들고 와서 축하 노래를 불러줬을 텐데 지금은 찾아오는 이 하나 없는 신세였지요. 아침부터 미역국은 고사하고 찬물에 밥 말아 먹으며 전화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오늘 같은 날은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하겠지, 아니면 미역국이라도 끓여오겠지 하는 실오라기 같은 기대를 품었던 겁니다. 오후 늦게 철문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들인가 싶어 버선발로 뛰어나갔는데 문 앞에 서 있는 건 헬멧을 쓴 퀵서비스 기사 양반이더군요. 기사 양반이 툭 던져주고 간 검은 비닐봉지를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며칠 지난 듯 크림이 말라비틀어진 조각, 케이크 하나와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도 유통기한이 오늘까지라 마감 임박 딱지가 붙어있는 도시락 말입니다. 봉투 바닥에 쪽지 하나가 있더군요. 엄마, 오늘 생신인 거 알지? 우리가 사업하느라 너무 바빠서 못 내려가 봐. 이거 요즘 젊은 애들이 줄 서서 먹는다는 편의점 도시락이야. 엄마 입맛에 딱일 거야. 밥 꼭 챙겨 드세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0억짜리 건물을 통째로 삼킨 아들이 낳아준 어미 생일에 보낸 게 고작 폐기 직전의 편의점 도시락이라니요. 그 차가운 도시락 밥알을 씹으며 저는 눈물 콧물을 다 쏟았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밥인지 제 서러움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요즘 유행이라니, 어미를 무슨 길가에 굴러다니는, 똥개 취급을 해도 유분수지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병드니 성한 곳이 없더군요. 습한 지하방 생활 탓인지 쑤시던 무릎 관절이 더 심해져 걷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이라도 가서 주사 한 대 맞아야겠는데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생활비 500만 원씩 주겠다는 약속은커녕 제 통장에 있던 노후, 자금까지 건물 리모델링비 명목으로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이죠. 자존심 다 버리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가, 내가 무릎이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병원비 3만 원만 좀 붙여다오. 걸을 수가 없어서 그래.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짜증 섞인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지금 대출 이자 내느라 허리 휘는 거 모르세요? 돈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 연세에는 원래 다 아픈 거예요. 집에 있는 파스나 붙이세요. 맨날 돈 하시니까 제가 전화를 못 받겠잖아요. 매정하게 끊긴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병원비 3만 원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서러운 마음에 낡은 서랍을 뒤져 유통기한 지난 파스 한 장을 무릎에 붙이고 있는데 손주 녀석이 예전에 깔아준 제 스마트폰에서 딩동하고 알림이 울렸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켰다가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며느리가 백화점 VIP 라운지 같은 곳에서 주황색 명품 쇼핑백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적힌 글귀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정 엄마 환갑. 선물. 에르메스 백플렉스 했어요. 딸 키운 보람 있으시죠? 효녀 지수 인정? 제게는 병원비 3만 원이 없다며 파스나 붙이라던 며느리가 친정 엄마에게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한 겁니다. 그것도 제가 준 건물에서 나온 수익으로 말이지요. 사진 속 주황색 박스와 제 무릎에 붙은 쭈글쭈글한 파스가 겹쳐 보이면서 머릿속에서 뭔가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서운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것들은 나를 가족이 아니라
빨아먹고 버릴 껍데기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구세주 같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군 제대하고 복학 준비를 하던 제 손자 동원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꼴도 보기 싫었지만 제가 업어 키운 손주 녀석만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었지요. 오랜만에 할머니 뵈러 왔다며 들른 손자는 펜트하우스가 아닌 지하방에 처박혀 있는 제 몰골을 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아빠랑 엄마가 할머니를 왜 이런 데다 모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피골이 상접한 제 손을 잡고 우는 손자를 보며 저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자 법대 다니는 똑똑한 손자의 눈빛이 무섭게 변하더군요. 손자는 당장 위층으로 올라가 따지려 했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지금 싸워봤자 힘없는 노인네만 더 구박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분을 삭히지 못한 손자가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갔는데 한참 뒤에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자의 손에는 구겨지고 찢어진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아까 분리수거장에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이걸 주웠어요. 아빠가 술 먹고 찢어서 버린 것 같은데. 이거 효도 계약서잖아요. 그건 1년 전 아들이 제게 건물을 받아가며 썼던 부양 의무 이행각서였습니다. 아들은 이미 건물을 손에 넣었으니 이깟 종이 쪼가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찢어버렸겠지요. 하지만 손자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테이프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붙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하늘이 도왔어요. 아빠는 이걸 쓰레기라고 생각했겠지만 이게 할머니를 구해주고 건물을 되찾아줄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예요. 제가 법 공부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불효자한테 준 재산 다시 뺏어올 수 있다고요. 그날 밤 좁은 지하방에서 손자와 저는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내 피 같은 건물과 짓밟힌 내 자존심을 되찾겠다 다짐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SNS 사진, 아들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쓰레기통에서 건진 계약서까지 반격을 위한 모든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 손자 동원이는 역시 똑똑했습니다. 법 공부를 해서 그런지 감정의 호소에서는 저 독사 같은 아들 내외를 이길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그날부터 우리는 작전을 짰습니다. 손자는 제 좁은 지하방에 있는 낡은 탁상 시계를 만지작거리더니 그 안에 손가락 마디만 한 작은 기계를 심어 넣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초소형 카메라랑 녹음기예요. 아빠랑 엄마가 여기 와서 막말하거나 행패 부리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될 거예요. 법정에서 판사님한테 보여줄 증거가 차고 넘쳐야 이길 수 있어요. 손자가 돌아가고 며칠 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위층에서 부부 싸움을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씩씩거리며 아들놈이 지하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아들은 다짜고짜 제 이불을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 때문에 못 살아 진짜. 지수랑 싸우는 것도 다 엄마 때문인 거 알아? 엄마가 냄새나는 지하에 버티고 있으니까 집안 꼴이 우중충하잖아. 예전 같으면 무서워서 벌벌 떨었겠지만 저는 탁상시계 속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꾹 참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더 본색을 드러내도록 가만히 있었습니다. 노인네가 눈치라도 있으면 알아서 요양원을 가든지 해야지. 언제까지 아들 등골을 빼먹을 거야? 다음 주에 경기도 외곽에 싼 요양원 알아봤으니까 짐 쌀 준비나 해.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아들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다 못해 아예 난도질을 해대더군요. 제 눈에서 피눈물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내 입으로 뱉은 그 패륜적인 말들, 지금 기계 속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요. 그날 밤 녹음된 파일을 확인하던 손자의 표정이 굳어지면서도 단호하게 빛났습니다. 확실한 쐐기를 받기 위해 저는 마지막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탐욕을 이용해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끄집어내는 작전이었지요. 며칠 뒤 며느리가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러 왔을 때 저는 일부러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치매 노인 흉내를 냈습니다.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지요. 아이고, 내 금덩어리. 내가 장롱 밑바닥에 숨겨둔 금괴 10개가 어디 갔지? 그거 있으면 우리 손주 장가 보내줄 텐데. 금괴라는 말에 며느리의 눈이 번쩍 뜨이더군요. 며느리는 곧바로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더니 잠시 후 아들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정신줄을 놓았다고 확신하고는 제 좁은 방을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을 엎고 장판을 들추며 난리를 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가관이었습니다. 여보, 진짜 금괴 있는 거 맞아? 이 노인네가 딴 주머니를 찾나 봐. 이거 찾으면 바로 이 건물 팔아버리고 우리 미국으로 뜨자. 어차피 엄마 치매 온 것 같은데 시설에 처박아 두면 그만이야. 맞아, 자기야. 나 이 냄새나는 족발집 건물 지긋지긋해. 빨리 팔아서 현금 챙기고 어머님은 싼 요양원에 보내버려. 연락 끊으면 누가 알겠어?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악마의 속삭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부양은커녕 건물을 팔아먹고 저를 유기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덜덜 떠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법적으로 망은 행위, 즉 은혜를 잊고 부모를 배신한 행위를 입증할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D-Day D-Day가 밝았습니다. 손자가 알아본 정보에 따르면 아들 놈이 오늘 은행 지점장과 건물 담보대출 연장을 위한 미팅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동의 없이 건물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탕진하려는 속셈이었겠지요.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곰팡내 나는 옷을 벗어던졌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아껴두었던 족발집 사장 시절 입던 말끔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굽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하얗게 센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저는 더 이상 지하방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30억 건물을 일궈낸 여장부 김말순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손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아들의 사무실, 아니 원래 제 사무실이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문 밖에서도 아들의 큰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지점장님, 걱정 마세요. 이 건물명에 제 앞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잖아요. 어머니는 연세가 많아서 경영에서 손 떼셨고 다 제가 관리합니다.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손자가 회의실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제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회의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은행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꽂혔습니다. 아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여기 어떻게? 아니, 그 옷은 또 뭐고? 저는 대답 대신 아들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 손에 들고 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은행 지점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서슬 퍼런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이 대출 승인하면 은행도 공범되는 겁니다. 이 건물의 주인은 접니다. 그리고 이 불효막심한 농가의 증여계약은 오늘부로 무효입니다. 회의실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당황한 아들이 헛웃음을 지으며 저를 끌어내려 하더군요. 엄마, 노망 났어? 나가서 얘기해.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경비 어디 갔어? 아들의 고함에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제 뒤에는 양복을 입은 변호사와 든든한 손자가 버티고 서 있었으니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이 제게 씌웠던 1,000원의 가치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30억 건물주의 위엄을 되찾는 참교육의 시간이 말입니다. 아들놈은 사색이 된 얼굴로 덜덜 떨리는 손가락을 들어 저를 가리켰습니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은행 지점장님 앞에서 무슨 망신이야 이게. 이미 등기 내 이름으로 다 넘어왔는데 계약 해제라니. 법도 몰라. 아들의 고함에 은행 직원들이 수군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에 주눅든 노인네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던 변호사님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님은 침착하게 서류 봉투에서 내용 증명서와 녹취록 사본을 꺼내 지점장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변호사 강동원입니다. 현재 이 건물에 대해 부양 의무 불이행에 의한 증여 해제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또한 여기 제출된 녹취록에는 피고 박성훈 씨가 모친을 유기하고 건물을 매각해 도주하려는 계획이 명백히 담겨 있습니다. 유기와 도주라는 단어가 나오자 은행 지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펄쩍 뛰며 부정하려 들었지만 변호사님이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된 음성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이 냄새나는 족발집 건물 지긋지긋해. 빨리 팔아서 현금 챙기고 어머님은 싼 요양원에 보내버려. 연락 끊으면 누가 알겠어?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지점장은 서류를 덮으며 냉정하게 말하더군요. 박 사장님, 소송 중인 물건, 그것도 이런 폐륜적인 문제가 얽힌 담보로는 대출 진행 못합니다. 나가주십시오. 은행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아들놈은 복도에서 제 팔을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소리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비굴한 표정으로 바뀌어 있더군요. 엄마, 아니 어머니. 오해예요. 그거 다 지수가 시켜서 그런 거야. 내가 엄마를 요양원에 왜 보내? 다 홧김에 한 소리라고요. 제발 소송 취하해줘요. 네. 저는 제 팔을 붙잡은 아들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1년 전 저 손을 잡고 행복해했던 제가 사무치게 미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늦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내 노후를 훔쳐간 도둑놈일 뿐이야. 법정에서 보자. 아들놈이 은행 대출이 막혀 자금난에 허덕이는 동안 며느리는 또 다른 꼼수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SNS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한 겁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눈물 셀카를 올리며 시어머니의 치매 증세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억울하게 학대당하고 있는지 거짓말을 늘어놓더군요. 치매 걸린 시어머니가 매일 욕하고 의심해서 지옥 같아요. 남편 사업 자금까지 막아버리시고 며느리라는 이유로 제가 다 감당해야겠죠? 너무 힘들어요. 그 글을 보고 수만 명의 팔로워들이 저를 욕하는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노망난 시어머니, 며느리 잡는 귀신이라는 악플을 보며 저는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든든한 손자가 있었습니다. 손자는 며느리가 올린 게시물을 보며 코웃음을 치더니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며느리가 판을 키우네요.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들어가는 꼴 보여드릴게요. 저쪽이 여론전으로 나오면 우리도 똑같이 해줘야죠. 다음 날 아침, 인터넷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손자가 며느리의 SNS 계정과 지역 커뮤니티에 청담동 효녀 며느리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공개한 것입니다. 영상 속에는 제게 밥 대신 유통기한 지난 편의점 도시락을 던져주고 가는 아들의 모습, 지하방을 뒤지며 노인네 요양원에 버리자고 깔깔대던 며느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여론은 반전되었습니다. 저를 욕하던 사람들은 이제 아들 부부를 향해 손가락질을 퍼부었고 며느리의 SNS는 욕설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공구하던 물건들은 전량 환불 사태가 벌어졌고 아들의 사무실 앞에는 1인 시위를 하겠다는 사람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서로 내 탓이라며 싸우는 두 사람의 비명소리가 3층 펜트하우스 밖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틀린 게 하나 없었습니다.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지만 결과는 뻔했습니다. 효도 계약서라는 명확한 증거와 그들이 저지른 망은 행위가 담긴 영상들 덕분에 재판부는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사님의 판결 주문이 법정에 울려 퍼지던 날, 저는 비로소 1년 동안 얹혀있던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피고 박성우는 원고 김말순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강제 집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짐도 제대로 못 챙긴 채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났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가방과 옷가지들이 길바닥에 나뒹굴었고 동네 사람들은 혀를 차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은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거라. 내 처가댁에 가서 효도하며 살든 길바닥에 나앉든 이제 내 알 바 아니다. 건물을 되찾은 저는 가장 먼저 지하방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1층 족발 가게 자리를 싹 뜯어 고쳐서 무료 급식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저를 도와준 손자가 변호사 사무실을 차릴 수 있게 내주었지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지하방 늙은이도 아들 눈치 보는 짐짝도 아닙니다. 내 건물에서 내 손으로 밥을 지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당당한 건물주 김말순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가끔 주변 노인정 친구들이 묻습니다. 자식한테 재산 안 물려주고 다 쓰고 죽을 거냐고. 그러면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노후는 자식놈 효심이 아니라 내 명의로 된 등기 권리증이 지켜주는 거더라. 자식한테 돈 미리 주지 마라. 돈이 있어야 자식도 부모를 어려워하고 그래야 대우받는다. 이게 제가 30억 수업료를 내고 배운 인생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도 부디 저처럼 미련한 선택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것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자식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김말순 할머니의 사연 어떠셨나요? 통쾌한 복수극으로 끝났지만 사실 이런 일은 드라마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믿고 재산을 미리 넘겨줬다가 찬밥 신세가 되거나 소송까지 가는 비극적인 일이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마지막은 우리 어르신들이 남은 인생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법률 상식과 대처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꼭 메모해 두시거나 자녀분들에게 공유하지 마시고 본인만 알고 계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첫째,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은 끝까지 내 재산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절세 때문에 혹은 자식 기 살려주려고 미리 증여를 하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 수중에 돈이 있어야 자식도 부모를 어려워하고 자주 찾아옵니다. 세금 조금 아끼려다 내 인생 전체가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건 내가 눈 감기 직전에 유언장으로 남겨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둘째, 만약 부득이하게 재산을 넘겨줘야 한다면 반드시 효도 계약서를 쓰십시오. 법률 용어로는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그냥 아파트를 준다고만 쓰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5일 200만 원을 생활비로 지급한다. 일주일에 1회 이상 방문한다. 부모의 병원비를 전액 부담한다 같이 아주 상세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반드시 이 문구를 넣으세요.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반환한다. 이 한 줄이 나중에 소송이 벌어졌을 때 판사님 앞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셋째, 불효도 죄가 됩니다. 증거를 남기십시오. 민법에는 망은 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김말순 할머니가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감정에 호소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과 문자 메시지 같은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폭언을 한다면 마음 아프시더라도 반드시 녹음을 하거나 기록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법원은 눈물이 아니라 증거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부모가 갖겠지만 그 사랑이 나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희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그 누구보다 소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자식이라는 이름의 족쇄 대신 스스로 당당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조언자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낯선 이방인이 들어와 그 뿌리부터 흔들어 놓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평생을 존경해온 아버지가 한순간에 눈이 멀어 평온했던 우리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꼴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오늘은 제 가슴에 피멍처럼 남은 그리고 지금도 치가 떨리는 그날의 기억을 꺼내보려 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달 아버지의 75번째 생신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 아버지는 외로움 탓인지 부쩍 말수가 줄고 기력도 쇠하셨었지요. 그런데 생신을 며칠 앞두고 아버지가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지혜나, 이번 생일에는 강남에 그 비싼 중식당 예약 좀 해라. 아주 귀한 손님을 한 명 데려갈 거니까 너도 옷 좀 신경 써서 입고 나오고. 평소 검소하셨던 아버지가 비싼 식당을 찾으시는 것도 귀한 손님을 데려오신다는 것도 의아했지만 저는 그저 아버지가 기운을 차리신 것 같아 내심 기뻤습니다. 혹시 오래된 사업 파트너이신가? 아니면 친한 친구분인가 싶었지요. 약속 당일 식당 룸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옆에 팔짱을 꼭 끼고 들어오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짙은 화장에 좋기 20살은 어려 보이는 웬 낯선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형형색색의 꽃무늬 원피스에 붉은 립스틱을 바른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과장된 몸짓으로 인사를 건네더군요. 어머, 따님이시구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실물이 훨씬 미인이시네. 호호호.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하이톤이고 끈적거리던지 첫 대면부터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헛기침을 몇 번 하시더니 수줍은 소년처럼 얼굴을 붉히며 그녀를 소개하셨습니다. 인사해라. 이쪽은 최미자 여사다. 나 요즘 이 사람 덕분에 산다.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최미자. 그녀는 6개월 전 아버지가 가벼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을 때 잠깐 고용했던 입주 간병인이었습니다. 분명 한 달 정도 일하고 그만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간병인이 아니라 여사님이 되어 아버지 옆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식사 내내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며 회장님, 앙 하세요. 우리 회장님은 내가 없으면 밥도 못 드셔 하며 콧소리를 냈고 점잖으셨던 아버지는 그게 좋으신지 허허실실 웃기만 하셨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가 외로우시니 좋은 친구가 생겼다면 축하해드릴 일이겠지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물을 마시려고 물잔을 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당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번쩍이는 그 여자의 왼손 약지. 그곳에는 너무나 익숙한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3캐럿 물방울 다이아몬드 반지. 그건 3년 전 돌아가신 제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유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금고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어머니의 분신과도 같은 그 반지가 왜 저 천박한 여자의 손가락에서 빛나고 있는 겁니까?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군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젓가락을 놓칠 뻔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그 반지 어디서 나셨어요? 그러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손을 쫙 펴서 반지를 이리저리 비추며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아, 이거요? 예쁘죠? 우리 회장님이 오늘 생일 기념으로 프로포즈 선물 주신 거예요. 어머님 유품이라는데 죽은 사람 물건 썩혀서 뭐 하냐고. 산 사람이라도 예쁘게 끼고 다니라고 주시더라고요. 호호,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죽은 사람 물건이라니요. 썩혀서 뭐 하냐니요. 그 반지는 어머니가 평생 아버지를 내조하며 고생한 끝에 환갑 기념으로 받으셨던 눈물과 땀의 결정체였습니다. 아버지는 제 시선을 피하며 딴청을 피우셨고 그 여자는 승리자라도 된 듯 저를 비웃으며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뻔뻔한 눈빛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여자는 아버지의 외로움을 달래러 온 천사가 아니라 아버지의 껍데기까지 벗겨먹으러 온 악마구나. 그날 저는 체할 것 같은 속을 부여잡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그 여자가 아버지 귀에 대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따님이 저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저 너무 무서워요. 그 가식적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저는 주차장에서 한참을 울분을 토해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황혼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시간을 6개월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 영혼을 저렇게까지 잠식해버린 걸까요?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평생을 호랑이처럼 사신 분입니다. 자식들에게도 엄격하셨고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냉철한 분이셨지요. 그런 아버지가 무너진 건 바로 병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겨울 아버지는 욕실에서 미끄러지며 가벼운 뇌졸중 증세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른쪽 편마비가 와서 거동이 불편해지셨고 무엇보다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게 흐려지셨습니다. 저와 제 남동생은 각자 가정이 있고 일도 바빠
아버지를 직접 모실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입주 간병인을 구하게 되었지요. 수많은 면접 끝에 뽑힌 사람이 바로 최미자였습니다. 첫인상은 참 좋았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답지 않게 싹싹하고 무엇보다 간병 자격증도 있고 경력이 화려했습니다. 따님, 걱정 마세요. 제가 친정 아버지 모시듯 깍듯이 모실게요. 저도 일찍 아버지를 여의어서 어르신들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해요. 그녀는 눈시울까지 붉히며 제 손을 잡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녀가 하늘이 보낸 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간병은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아니, 지나칠 정도로 헌신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실수로 대소변을 못 가리셔도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 맨손으로 뒤처리를 했고, 경원 밥이 입에 안 맞는다며 집에서 직접 사고를 고아 날랐었습니다. 아버지가 밤에 잠을 못 주무시면 밤새 곁을 지키며 손발을 주물렀다고 합니다. 제가 주말에 본가에 들렀을 때 목격한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은 아버지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앉아 세숫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아버지의 발을 씻겨드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시원하시죠? 발이 따뜻해야 잠이 잘 와요. 제가 매일 이렇게 해드릴게요. 아버지는 어린아이처럼 순한 표정으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계셨습니다. 30년 넘게 아버지를 봐왔지만 그렇게 편안하게 무장해제된 표정은 처음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무기는 노동이 아니라 혀였습니다. 그녀는 교묘하게 아버지와 자식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자신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것처럼 가스라이팅을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는 아버지가 약해진 틈을 타 끊임없이 귓속말을 주입했습니다. 회장님, 자식들 다 소용없어요. 1년에 몇 번이나 온다고. 아프고 늙으면 결국 곁에 남는 건 저 같은 사람뿐이에요. 따님이 바쁘다고 전화도 빨리 끊으라네요. 섭섭하시죠? 제가 있잖아요. 저는 회장님 목소리만 들어도 좋아요. 아버지는 점점 그녀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없으면 물 한 모금도 안 드시려 했고, 그녀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불안해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세뇌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넘어가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월급을 드리려 했을 때 그녀가 돈봉투를 밀어내며 눈물을 글썽였다고 합니다. 회장님, 저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처음엔 일로 시작했지만 저 회장님 존경하고 연모하게 됐어요. 그냥 곁에만 있게 해주시면 밥만 먹여주시면 저는 돈 한 푼 필요 없어요. 돈보다 마음이라니. 평생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경계해 오셨던 아버지는 이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재산이 아니라 나 박영식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착각하신 겁니다. 그게 사기꾼들이 쓰는 가장 고전적이고 치명적인 수법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아버지의 침실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속 가장 깊고 취약한 곳에 뙬리를 틀었습니다. 여우도 보통 여우가 아니었던 겁니다. 천사의 가면을 쓴 채 서서히 아버지의 피를 말려 죽일 준비를 마친 그 여자를 보며 저는 늦게나마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 전체가 저 여자의 먹잇감이 될 게 뻔했으니까요. 아버지의 생신 파티 이후 저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의 손에 들린 어머니의 반지, 그리고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에서 풍기는 묘한 소유욕. 저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괜찮으신 건지, 그 여자가 집 안에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말입니다. 일주일 뒤, 저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갈비찜과 밑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예고 없이 본가를 찾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비밀번호를 누르고
아빠, 저 왔어요. 하며 들어갔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익숙하게 도어로 커버를 올리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삑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제가 번호를 잘못 눌렀나 싶어 다시 천천히 눌러보았습니다. 역시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붕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가 시집 가기 전부터, 아니, 이 집에 살 때부터 20년 넘게 쓰던 번호였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비밀번호를 바꾸실 분이 아닙니다. 기억력이 나빠지실까봐 오히려 익숙한 번호를 고집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통보도 없이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의 출입을 통제하겠다는,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나라는 그 여자의 선전포고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에야 누구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끈적하고 나긋넉했던 식당에서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신경질적인 최미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지은이에요. 아버지 뵈러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비밀번호가 바뀌었네요. 화면 속 그녀는 문을 열어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팔짱을 끼고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따님이세요? 어쩌죠? 회장님, 방금 약 드시고 잠드셨어요? 깨우면 안 되는데. 잠드셨어도 잠깐 얼굴만 보고 갈게요. 반찬도 가져왔고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 취하라고 하셨어요. 외부인 출입하면 회장님 스트레스 받으신다고요. 그냥 경비실에 맡기고 가세요. 나중에 전해드릴게. 외부인. 그녀는 저를 외부인이라고 칭했습니다. 40년을 넘게 아버지 딸로 살아온 저를 굴러온 돌인 자기가 외부인 취급하며 문전박대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줌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는데 왜 허락을 맡아요? 당장 문 열어요. 아버지 깨시라고 할 테니까. 제가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두드리자 그녀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세요. 신고합니다. 회장님이 당분간 아무도 자식들이라도 들이지 말라고 지시하셨어요. 저도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뚝. 인터폰이 끊겼습니다. 저는 굳게 닫힌 현관문 앞에 서서 하염없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아빠, 안에 계세요? 저 지은이에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문에 귀를 대고 있으니 안쪽에서 희미하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TV 예능 프로그램 소리 그리고 허허허 회장님 이거 너무 웃기죠? 하는 그 여자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 뒤이어 허허 그렇구만 하는 아버지의 웃음소리. 아버지는 주무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멀쩡히 깨어서 그 여자와 TV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 여자가 인터폰을 받는 동안 아버지는 어디 계셨던 걸까요? 정말 아버지가 저를 못 들어오게 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 여자가 잡상인이 왔나 봐요 하고 둘러댄 걸까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높고 두꺼운 철문이 저와 아버지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문이 아니라 최미자가 쳐놓은 거대한 요새의 성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아버지를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자식들과의 소통을 끊고 아버지의 눈과 귀를 막아 오로지 자신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녀의 다음 작전이었던 겁니다. 현관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음식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싸온 갈비찜은 식어가고 있었고 저는 20년을 살았던 내 집 앞에서 쫓겨난 개처럼 멍하니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립고 걱정되는 마음보다
저 안에서 아버지를 조종하며 저를 비웃고 있을 그 여자의 뱀 같은 미소가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 굳게 닫힌 문을 부수고서라도 아버지를 구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문이 닫힌 건 시작일 뿐. 아버지의 통장에서, 금고에서, 그리고 영혼에서 이미 많은 것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업이 세무사이다 보니 숫자에 좀 예민한 편입니다. 아버지의 집 현관문이 굳게 닫히고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감정에 호소하며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은퇴하시면서 제게 세무 관리를 맡기셨기에 저는 아버지의 주거래 계좌 입출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사무실에 돌아와 모니터에 아버지의 계좌 내역을 띄운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더군요. 그동안 아버지는 한 달 생활비로 3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최미자, 그 여자가 들어온 6개월 전부터 그래프가 요동치기 시작하더니 최근 한 달 사이에는 그야말로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수상한 건 현금 인출이었습니다. 은행 ATM기 1일 인출 한도가 600만 원인 거 아시죠? 아버지 계좌에서는 매일 아침 9시가 되면 어김없이 현금 600만 원이 인출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요. 쌈벙원 곱하기 30일. 한 달이면 무려 1억 8천만 원입니다. 거동도 불편하셔서 집 밖에도 잘 안 나가시는 아버지가 매일 현금 600만 원이 왜 필요하시겠습니까? 이건 명백히 누군가 아버지의 카드를 들고 나가 조직적으로 현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G. 백화점 명품관 850만 원, 여성 의류. C. 호텔 스파 200만 원, 성형 외과 500만 원. 평생 러닝 셔츠 한 장도 낡을 때까지 입으시던 아버지가 여성 명품 의류를 사셨을 리 만무합니다. 어머니 유품인 다이아 반지도 모자라. 이제는 아버지 카드로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김철수라는 낯선 이름으로 매주 1,000만 원씩 2달 동안 1억 가까운 돈이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김철수.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여자가 데려왔다던 운전기사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사촌 동생인데 사업하다 망해서 오갈 데가 없어요. 운전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니까 회장님 기사로 쓰면 어떨까요? 월급은 제가 알아서 챙겨줄게요. 그렇게 말해놓고 뒤로는 아버지 돈으로 운전기사에게 거액을 송금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쥐고 내역을 캡처했습니다. 모니터 속의 붉은 숫자들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피와 땀이었고 아버지의 남은 수명을 갉아먹는 기생충들의 이빨 자국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50억 자산이 이대로 가다가는 1년도 안 돼서 공중분해될 게 뻔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꽃뱀 수준이 아니라고요. 간병인, 운전기사, 그리고 매일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까지. 이것은 철저하게 기획된 기업형 사기였습니다. 저는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시켜서 쓴 돈이다 라고 한마디만 해버리면 법적으로 그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저는 더 확실한 물증, 그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결정적인 한 방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숫자가 저에게 위험 신호를 보냈다면 제 본능은 그들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최미자와 운전기사 김철수, 일명 김 실장. 두 사람은 겉보기엔 깍듯한 고용주와 고용인, 혹은 안쓰러운 사촌 남매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어딘가 모르게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지난번 식당에서 마주쳤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화장실에 가신 사이 미자가 김 실장에게 물을 따라주던 장면. 김 실장이 미자의 손을 스치듯 만지며 짓던 그 끈적한 눈빛. 그리고 미자가 김 실장의 넥타이를 고쳐주며 짓던 은밀한 미소. 사촌지간이라기엔 너무나 성적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세무조사를 할 때도 설마 하는 곳에서 횡령이 발견되곤 합니다. 저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흥신소를 알아보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은밀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버지의 차, 벤츠 S클래스에 달려있는 블랙박스였습니다. 다행히 예전에 제가 보험 갱신을 해주면서 블랙박스 앱을 제 휴대폰과 연동해 둔 것이 생각났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집에 들어갈 순 없지만 차가 시동이 걸리고 와이파이가 잡히는 순간 원격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죠. 며칠을 잠복하듯 기다린 끝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주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실시간 듣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 안에는 아버지 없이 최미자와 김 실장 두 사람만 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야, 김씨. 오늘 은행 가서 6배 뽑았어? 최미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말투가 아버지 앞에서의 그 나긋나긋한 존댓말이 아니었습니다. 뽑았지. 근데 여보, 이 영감탱이 언제까지 살려둘 거야? 나 매일 운전만 하려니까 좀이 쑤셔 죽겠네. 여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 실장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분명 여보였습니다. 이어지는 최미자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좀만 참아. 영감, 지금 약 기운 때문에 정신 오락가락 하잖아. 혼인신고 도장만 찍으면 이 차도 그 집도 건물도 다 우리 거야. 이번 한탕만 제대로 하면 우리 강남 빌딩 사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당신도 연기 좀 똑바로 해. 저번처럼 눈빛 흘리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아, 그나저나 당신 어제 영감발 씻겨줄 때 보니까 진짜 배우 해도 되겠더라. 냄새나는 노인네, 비위도 좋아. 다 우리 노후 자금이다 생각하고 참는 거지. 아, 그리고 그 딸년 세무사라며? 눈치 빠른 것 같으니까 조심해. 비밀번호 바꾸길 잘했지? 두 사람은 차 안에서 킬킬거리며 웃어댔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쓰레기장보다 더 역겨웠습니다. 사촌 동생? 천사 간병인?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부, 아니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기단이었습니다. 작정하고 외로운 노인들을 타깃으로 삼아 여자는 간병인으로, 남자는 운전기사나 오빠로 위장해 재산을 털어먹는 전문 터리범들이었던 겁니다. 녹음된 파일을 듣는 내내 저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아버지는 저 두 악마가 자신을 뜯어먹으려는 줄도 모르고 미자가 주는 밥을 먹고 김 실장이 운전하는 차를 타며 행복해 하셨을 겁니다. 이 사람 덕분에 산다고 하셨던 아버지의 말씀이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이건 사기가 아니라 살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영혼을 죽이는 살인 행각이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4번, 5번, 6번 시나리오입니다. 세무사인 딸의 냉철한 시선으로 재산이 빠져나가는 과정을 포착하고 블랙박스를 통해 사기단의 충격적인 실체를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법적 배우자가 되려는 악녀의 최후 통첩까지 긴박하게 전개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업이 세무사이다 보니 숫자에 좀 예민한 편입니다. 아버지의 집 현관문이 굳게 닫히고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감정에 호소하며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은퇴하시면서 제게 세무 관리를 맡기셨기에 저는 아버지의 주거래 계좌 입출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사무실에 돌아와 모니터에 아버지의 계좌 내역을 띄운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더군요. 그동안 아버지는 한 달 생활비로 3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최미자, 그 여자가 들어온 6개월 전부터 그래프가 요동치기 시작하더니 최근 한 달 사이에는 그야말로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수상한 건 현금 인출이었습니다. 은행 ATM기 1일 인출 한도가 600만 원인 거 아시죠? 아버지 계좌에서는 매일 아침 9시가 되면 어김없이 현금 600만 원이 인출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요. 쌈벙원 곱하기 30일. 한 달이면 무려 1억 8천만 원입니다. 거동도 불편하셔서 집 밖에도 잘 안 나가시는 아버지가 매일 현금 600만 원이 왜 필요하시겠습니까? 이건 명백히 누군가 아버지의 카드를 들고 나가 조직적으로 현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G. 백화점 명품관 850만 원, 여성 의류. C. 호텔 스파 200만 원, 성형 외과 500만 원. 평생 러닝셔츠 한 장도 낡을 때까지 입으시던 아버지가 여성 명품 의류를 사셨을 리 만무합니다. 어머니 유품인 다이아 반지도 모자라 이제는 아버지 카드로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김철수라는 낯선 이름으로 매주 1,000만 원씩 2달 동안 1억 가까운 돈이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김철수.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여자가 데려왔다던 운전기사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사촌 동생인데 사업하다 망해서 오갈 데가 없어요. 운전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니까 회장님 기사로 쓰면 어떨까요? 월급은 제가 알아서 챙겨줄게요. 그렇게 말해놓고 뒤로는 아버지 돈으로 운전기사에게 거액을 송금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쥐고 내역을 캡처했습니다. 모니터 속의 붉은 숫자들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피와 땀이었고 아버지의 남은 수명을 갉아먹는 기생충들의 이빨 자국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50억 자산이 이대로 가다가는 1년도 안 돼서 공중분해될 게 뻔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꽃뱀 수준이 아니라고요. 간병인, 운전기사, 그리고 매일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까지. 이것은 철저하게 기획된 기업형 사기였습니다. 저는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시켜서 쓴 돈이다 라고 한마디만 해버리면 법적으로 그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저는 더 확실한 물증, 그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결정적인 한 방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Number 5. 의심 사촌 동생이라던 운전기사의 정체. 숫자가 저에게 위험 신호를 보냈다면 제 본능은 그들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최미자와 운전기사 김철수, 일명 김 실장. 두 사람은 겉보기엔 깍듯한 고용주와 고용인 혹은 안쓰러운 사촌 남매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어딘가 모르게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지난번 식당에서 마주쳤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화장실에 가신 사이 미자가 김 실장에게 물을 따라주던 장면.
김 실장이 미자의 손을 스치듯 만지며 짓던 그 끈적한 눈빛. 그리고 미자가 김 실장의 넥타이를 고쳐주며 짓던 은밀한 미소. 사촌지간이라기엔 너무나 성적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세무조사를 할 때도 설마 하는 곳에서 횡령이 발견되곤 합니다. 저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흥신소를 알아보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은밀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버지의 차, 벤츠 S클래스에 달려있는 블랙박스였습니다. 다행히 예전에 제가 보험 갱신을 해주면서 블랙박스 앱을 제 휴대폰과 연동해 둔 것이 생각났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집에 들어갈 순 없지만 차가 시동이 걸리고 와이파이가 잡히는 순간 원격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죠. 며칠을 잠복하듯 기다린 끝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주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실시간 듣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 안에는 아버지 없이 최미자와 김 실장 두 사람만 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야, 김씨. 오늘 은행 가서 600 뽑았어? 최미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말투가 아버지 앞에서의 그 나긋나긋한 존댓말이 아니었습니다. 뽑았지. 근데 여보, 이 영감탱이 언제까지 살려둘 거야? 나 매일 운전만 하려니까 좀이 쑤셔 죽겠네. 여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 실장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분명 여보였습니다. 이어지는 최미자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좀만 참아. 영감, 지금 약 기운 때문에 정신 오락가락하잖아. 혼인신고 도장만 찍으면 이 차도 그 집도 건물도 다 우리 거야. 이번 한탕만 제대로 하면 우리 강남 빌딩 사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당신도 연기 좀 똑바로 해. 저번처럼 눈빛 흘리지 말고. 알았어. 그나저나 당신 어제 영감발 씻겨줄 때 보니까 진짜 배우 해도 되겠더라. 냄새나는 노인네 비위도 좋아. 닥쳐. 다 우리 노후 자금이다 생각하고 참는 거지. 그리고 그 딸년 세무사라며? 눈치 빠른 것 같으니까 조심해. 비밀번호 바꾸길 잘했지? 두 사람은 차 안에서 킬킬거리며 웃어댔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쓰레기장보다 더 역겨웠습니다. 사촌 동생? 천사 간병인?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부, 아니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기단이었습니다. 작정하고 외로운 노인들을 타깃으로 삼아 여자는 간병인으로, 남자는 운전기사나 오빠로 위장해 재산을 털어먹는 전문 터리범들이었던 겁니다. 녹음된 파일을 듣는 내내 저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아버지는 저 두 악마가 자신을 뜯어먹으려는 줄도 모르고 미자가 주는 밥을 먹고 김 실장이 운전하는 차를 타며 행복해 하셨을 겁니다. 이 사람 덕분에 산다고 하셨던 아버지의 말씀이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이건 사기가 아니라 살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영혼을 죽이는 살인 행각이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Number 6. 위기 혼인신고, 돌아올 수 없는 강. 블랙박스 내용을 확인한 후 저는 당장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친구가 저를 말렸습니다. 지은아, 지금 신고해봤자 쟤네들 사실혼 관계 숨긴 게 죄냐고 우기면 그만이야. 횡령? 아버지가 동의했다고 잡아떼면 입증하기 힘들어. 가장 시급한 건 혼인신고를 막는 거야.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순간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이 복잡해져. 친구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법상 혼인신고를 하면 최미자는 법적인 배우자가 됩니다. 배우자는 자녀보다 상속 지분이 1.5배나 많을 뿐더러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의사 무능력자가 되었을 때 법적 보호자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아버지를 만나려 해도 배우자인 최미자가 막으면 그만이고 재산을 처분해도 막을 명분이 약해집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블랙박스 녹음 파일에서 최미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저 요즘 너무 불안해요. 따님이 저를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어제 꿈에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저만 길바닥에 쫓겨나는 꿈을 꿨어요. 그녀는 또다시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차 뒷좌석에 앉아 계신 아버지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약 기운 때문인지 혀가 꼬여 있었습니다. 미자야, 누가 너를 쫓아낸다고 그래. 내가 있는데. 회장님, 말로만 말고 저를 지켜주세요. 우리 혼인신고해요. 그래야 제가 법적으로 회장님 보호자가 돼서 끝까지 모실 수 있죠. 네? 내일 구청 가요. 도장 챙기셨죠? 아버지의 판단력은 이미 흐려질 대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네가 내 마누라인데. 해야지. 아버지가 승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내일이면 아버지는 저 악마와 법적 부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50억 재산 중 최소 30억은 저 여자의 소나기로 넘어갈 것이고 아버지는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요양원으로 혹은 더 끔찍한 곳으로 버려질 게 뻔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 예의, 체면.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흥신소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내일 아침입니다. 구청으로 갈 거예요. 인원 최대한 많이 풀어주세요. 그리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형사님께도 연락해 뒀습니다. 현장에서 덮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아빠, 조금만 기다려. 지은이가 갈게. 그 여자가 아빠 인생 망치게 절대 안 둬. 내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될 것입니다. 가짜 천사의 가면을 벗기고 아버지를 지옥에서 구해낼 디데이, 디데이. 저는 밤새 잠 한숨 이루지 못한 채 결전의 날을 기다리며 날을 지새웠습니다. 결전의 날을 앞두고 저는 흥신소 실장님으로부터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전달받았습니다. 최미자, 아니 본명 최꽃님. 그녀의 과거 행적을 담은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사람의 탈을 쓴 악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녀의 본명은 최꽃님. 나이는 58세. 주민등록상 이혼 경력만 무려 4번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전 남편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모두 70대 이상의 자산가였고 혼인신고 후 1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 부산의 땅 부자. 혼인신고 6개월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 유산 15억 상속. 두 번째 남편, 대구 섬유공장 사장. 혼인신고 3개월 만에 계단 실족사. 보험금 및 유산 20억 수령. 세 번째, 네 번째.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건강했던 노인들이 그녀와 결혼만 하면 시름시름 앓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법적 배우자라는 이유로 막대한 유산을 챙겨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항상 김철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운전기사로, 때로는 먼 친척 조카로, 심지어 오빠로 위장해 그녀의 범죄를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전국을 돌며 꽃뱀 투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 타깃이 바로 우리 아버지였던 거고요. 서류 맨 뒷장에는 그녀의 전과 기록이 있었습니다. 사기, 사문서 위조, 의료법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등 전과 3범. 특히 의료법 위반이 눈에 띄었습니다. 과거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경력을 이용해 노인들에게 불법 약물을 투여하거나
기존에 먹던 약을 바꿔치기 해서 건강을 악화시킨 혐의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가 최근 들어 급격히 기력이 쇠하고 판단력이 흐려진 게 단순히 노화나 뇌졸중 후유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설마 아빠한테도? 블랙박스에서 들렸던 영감, 약기운 때문에 정신 오락가락 하잖아. 라는 그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간병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여자에게서 아버지를 구해내지 못하면 아버지 또한 저 서류 속 전 남편들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흥신소 실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실장님, 이 자료 원본 잘 챙겨주세요. 그리고 내일 구청 작전 때 경찰들이 오면 바로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해주세요. 저 여자 콩밥 먹는 걸로는 안 돼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될지도 모를 사진을 품에 안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내일 아침까지만 버텨달라고. 딸 지은이가 반드시 구해드리겠다고요. 드디어 운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팀장님과 통화하며 동선을 짰습니다. 박 선생님, 저희가 구청 주차장에 잠복해 있을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 그러니까 혼인신고서를 접수하려는 찰나를 덮쳐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오전 10시 아버지의 검은색 세단이 구청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제 차 안에서 숨죽여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운전석에서 김 실장이 내리고 뒷좌석에서 최미자가 아버지를 부축해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며칠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비틀거리는데 최미자는 그런 아버지를 거의 끌다시피 해서 구청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탐욕스런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웃어라. 그게 네 마지막 웃음이 될 테니까. 그들이 민원실 번호표를 뽑고 혼인신고 창구 앞에 앉는 순간 제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입니다. 저는 차 문을 박차고 구청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잠복해 있던 형사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빠! 제가 소리치며 달려가자 최미자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 따님?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우리 지금 중요한 일 보는 중인데. 그녀는 아버지를 제 쪽에서 감추려 들며 악을 썼습니다. 아버지는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웅얼거리셨습니다. 지훈이냐? 너가 왜 여기에? 최미자 씨, 당신 그 더러운 손 치워! 제가 소리침과 동시에 형사님들이 최미자와 김 실장을 포위했습니다. 최미자 씨, 아니 본명 최꽃님 씨, 그리고 공범 김철수 씨. 당신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노인복지법 위반, 학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님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최미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차가운 금속음이 구청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거 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우린 사랑하는 사이라고. 여보, 회장님, 저 사람들 좀 말려봐요. 나 회장님 마누라 될 사람이잖아. 최미자는 발악하며 아버지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버지는 영문에 몰라 덜덜 떨며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경찰은 왜?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아빠, 잘 봐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빠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저 여자가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화면 속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언제 죽나. 한탕해서 강남 빌딩 사자니까 약 좀 더 세게 타. 최미자와 김 실장이 킬킬거리며 아버지를 조롱하고 죽음을 모의하는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구청 안에 있던 시민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최미자를 바라보셨습니다. 미자야, 저게 네 목소리냐? 정말 네가 저런 말을 했어? 최미자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직감했는지 순식간에 표정을 바꿨습니다. 천사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악마의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그녀는 바닥에 침을 텟 뱉으며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야, 이 냄새나는 늙은이야.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송장 치우면서 살았겠냐? 돈 보고 그랬지. 다 된 밥에 재를 뿌려? 재수없게. 그 한마디가 아버지의 심장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아버지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부여잡으며 쓰러지셨습니다. 아빠!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왔고 최미자와 김 실장은 형사들에게 질질 끌려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구청 로비에서 저는 쓰러진 아버지를 붙들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우리가 막아낸 건 혼인신고가 아니라 아버지의 파멸이었습니다. 최미자와 김 실장은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들의 범죄 행각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버지 계좌에서 빼돌린 돈만 현금과 이체를 합쳐 5억 원이 넘었고 아버지에게 투여한 정체불명의 약물은 수면 유도제와 근육 이완제를 불법으로 섞어 만든 환각제였습니다. 그 약 때문에 아버지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무기력증에 시달렸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녀의 가방에서 발견된 사망보험 가입 신청서였습니다. 수령인은 당연히 법적 배우자가 될 최미자로 되어 있었죠. 만약 제가 하루라도 늦었다면, 아니, 혼인신고가 통과되었다면 아버지는 몇 달 뒤 의문사로 생을 마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피해자 진술을 위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유치장에 갇힌 최미자와 마주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죄수복을 입은 그녀는 여전히 뻔뻔한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야, 박세무사. 너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둘 거야. 우리 회장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거 다 무효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그녀에게 저는 싸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아줌마, 아니, 최꽃님 씨, 당신 못 나와. 전과 3범에 이번엔 특경법 사기, 노인 학대, 살인 미수까지 추가됐어. 변호사님이 그러던데 최소 15년은 살 거라고. 감옥에서 칠순 잔치하겠네. 축하해. 그리고 저는 그녀가 끼고 있던 경찰이 압수한 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엄마 반지. 감히 네 더러운 손에 낄 물건 아니야. 주인한테 돌아왔으니까 꿈 깨. 그녀는 분해서 철창을 발로 찼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법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농락했던 수많은 노인들의 한까지 더해져 그녀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평생을 썩게 될 것입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한 달 뒤, 아버지는 대학병원 VIP 병실에서 퇴원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다행히 약물 해독 치료를 받고 식사도 제대로 하시면서 기력을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며 말씀을 잘 안 하셨습니다. 제가 짐을 챙기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 집에 가니까 좋지? 내가 도어록 비밀번호 아빠 생신으로 다시 바꿔놨어. 그리고 이제 주말마다 내가 가서 자고 올게. 맛있는 것도 해 먹고.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퀭하고 슬픈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아빠. 미안하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들었지. 외로움이 뭐라고. 그게 뭐라고 내 자식 마음 아프게 하고 그 사기꾼년한테 놀아나고.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셨습니다. 평생 강한 모습만 보이셨던 아버지의 눈물에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아빠, 아니야. 아빠 잘못 아니야. 그 여자가 나쁜 거야. 아빠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랬겠어. 우리가 더 자주 찾아뵙고 살갑게 해드렸어야 했는데 우리가 불효해서 그래. 미안해, 아빠. 우리는 병실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치렀지만 이번 일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빈자리는 돈이나 낯선 사람이 채울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부모님의 외로움은 자식들이 방치해서 생긴 틈이라는 것을요. 퇴원 후 아버지는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남은 재산 대부분을 유언 대용 신탁에 맡기기로 하신 겁니다. 은행이 자산을 관리해주고 사후에는 지정된 방식대로 상속되도록 하는 안전장치였죠. 지은아, 나는 이제 돈 욕심 없다. 너희들한테 짐 안 되고 또다시 사기꾼한테 안 속으려면 이게 낫겠다. 남은 인생은 너희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련다. 이제 우리 집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손가락에는 그 여자가 끼워줬던 싸구려 커플링 대신 저와 동생이 맞춰드린 건강 반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주말이면 손주들이 찾아와 재롱을 부리고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진짜 행복한 웃음을 지으십니다. 여러분, 황혼의 로맨스는 아름답지만 그 뒤에 숨은 가시를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외로움을 틈타 접근하는 검은 그림자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건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예방주사가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점이 참 무섭습니다. 특히 황혼 로맨스 스캠 사기은 피해자가 자녀들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려다가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박지은 세무사님이 아버지를 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법적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 자녀분들이 꼭 알아야 할 3가지 안전장치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가장 강력한 방패. 성년 후견인 제도. 만약 부모님이 치매 초기 증상이거나 갑자기 누군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며 재산을 펑펑 쓰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원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세요. 후견인이 지정되면 부모님이 사기꾼과 맺은 계약이나 대출, 혼인신고까지도 후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을 구속하는 게 아니라 악당들로부터 부모님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안전벨트입니다. 2. 사실혼 주장에 대비한 증거 수집. 사기꾼들은 불리해지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실혼 관계였다며 위자료나 재산 도나를 요구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오늘 사연처럼 차량 블랙박스, 문자 메시지, 그리고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이중생활을 했다는 정황 증거들을 평소에 꼼꼼히 모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돈을 요구하거나 자식과의 만남을 차단하는 행위는 재판에서 사기를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3. 재산을 지키는 금고, 유언 대용 신탁.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신탁, trust를 활용하세요. 재산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생활비나 병원비는 꼬박꼬박 받으시되 큰 돈을 인출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때는
반드시 자녀나 신탁관리자의 동의를 얻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두면 사기꾼이 아무리 감언이설로 부모님을 꼬드겨도 재산을 빼가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